똘똘한 한 채의 집값이 훨씬 더 지금보다 높아질 거라고 봐요. 똘똘한 한 채가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 젊은 부자들, 그들이 원하는 주택, 여기는 뜬다. 그럼 그게 어디냐? 유령 도시들이 너무너무 많고 문 닫은 데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소득 1,000위안이 안 되는 사람이 6억 명에 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6억 명은 소득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시에 앞으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될 거라 보시나요? 뭐 당장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제 누가 되든 간에 갑자기 산업의 지형이 크게 바뀐다든가 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갑자기 달라진다든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변화가 있다면, 그러니까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그거는 저는 지정학적인 구도와 관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정쩡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쪽으로 편을 쓰는 그런 입장을 그대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눈에 띄게 중국 쪽으로 가까이 갈 거냐라고 하는, 그게 저는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지형을 놓고 보면요. 네.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기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대부분 산업에서 가성비가 다 중국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시장에서 두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이 같이 경쟁을 하면 이제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바로 한국 제품하고 일본 제품 간의 경쟁이 그런 구도로 펼쳐졌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다 올라서고 일본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일본 전자산업 다 무너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하고 한국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 그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또 전자산업, 또 제약,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이런 산업들이지요. 이 대부분에서 미국과 중국 갈등이 없었다면 다 중국 기업들이 넘어섰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국을.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가성비가 지금도 보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나마 살아나고 있는 데들이 조선, 방산, 그렇죠. 제약, 원전 관련 산업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배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있는 그런 시장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를 배제하고 나면 그러면 제조 강국이 어디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시장을, 그런 게 어떤 거 있냐? 철강,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뭐 다 알잖아요. 이 산업에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어떻다는 거는. 네. 국내 시장조차도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다 무너질 상황이었는데 그나마도 구사일생으로 몇 개 산업이 지정학적인 반사 이익 때문에 요즘에 조금 뜨고 있는 겁니다. 네. 주가를 본다든가 다 그런 거죠. 방산, 조선, 원전, 제약 정도가. 그렇죠. 그게 요즘에 한 1년 동안 뜨고 있는 산업들이잖아요. 네. 제약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데들이 뜨는 이유가, 그게 중국의 우시제약 이런 거를 미국이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전까지는 중국의 그 CDMO 제약회사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제약 그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신약 개발, 또 그것을 가지고 임상시험에서 FDA 승인을 받아서 신약 출시 허가를 받는 데까지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로시라든가 뭐 그런 진짜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약 출시 허가를 받고 나면 그것을 현장에서 실제 태블릿이나 또는 약물로 만드는 그 작업, 설계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그 작업, 그거는 인건비도 쌓아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무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가 잘하다가 다 중국이나 인도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특히 중국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미국이 이거는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미국인들의 건강을 중국인들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네? 이거는 안 되겠어.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 바이오시큐어 액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상원은 통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든지 바이오시큐어 액트가 통과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 계속 같이 일을 한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데로 지금 입감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인 거예요. 요즘에 뜨는 우리나라의 산업들, 우리나라의 주식들은 이런 구도 속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제약 바이오에서 한국이 글로벌 제약 생산 허브로 뜨기 위한 조건은 가지고 있나요? 조건, 그거 다 기술이죠. 기술이고 가성비인데 가성비는 중국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까지 떴던 거고, 근데 그게 미국 시장을 잃게 되고 미국 시장에는 중국이 없는 시장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주자로 한국이 떠오르게 된 거죠. 인도도 아마 그 반사 이익을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터키 같은 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거대한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제약에서도. 근데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도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에 조선이 그렇게 뜨고 있는 이유가 그건 뭐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수요는 바로 미국이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화물선들 있잖아요. 그 화물선들 중에 Made in China, Built in China.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선박, 그 선박은 중국이 소유하지 않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머스크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느 나라 이 선박 회사이든 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선박을 가지고 운항을 하고 있으면 한국에 들어올 때 엄청난 입항료를 부과하겠어. 이런 제도가 뭐 아마도 확실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얼마를 부과할 거냐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한 척당 150만 달러를 부과하자. 그러면 그게 한 20억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 입항하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한국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들어오지 마. 예. 중국에서 만든 배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운사들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해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HMM 같은 데서도 중국에서 아마 건조한 배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배를 가지고는 미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운사들이 선박을 주문을 할 때 중국에다가 주문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자는 누구냐? 그는 한국하고 일본인데 당연히 일본보다는 한국이 조선이 가성비가 좋은 중국, 거죠. 한국, 일본 이 세 개의 나라가 거의 그렇죠. 전 세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조선이 더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또 방산 굉장히 뜨겁잖아요. 러우 전쟁에서 K방산이 원래는 틈새에서 주류가 된 핵심 요인과 K방산의 강점은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가성비일까요? 가성비이고 근데 가성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중국 무기들, 러시아 무기들 이런 것도 가성비가 좋다고 지금까지는 인정을 받았어요. 러우 전쟁 전까지. 러우 전쟁 전까지 가성비를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실제 전투를 해보니까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데는 제대로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그 드론 몇 대 띄워가지고선 하니까 뭐 탱크가 뭐 박살이 나고 러시아 탱크가 박살이 나고 뭐 이랬잖아요. 요번에도 보면 우크라이나 드론 100대를 가지고 러시아의 그 공군 기지들을 지금 기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러시아 전폭기 40대가 완전히 쓸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크루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전폭기들 있잖아요. 그게 한 40~40%가 없어진 거래요, 지금.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그 주역이 뭐냐? 우크라이나의 드론 100대예요. 싸구려, 진짜 싸구려죠. 그 비행기 비해서. 예. 비행기에 비해서 진짜 싸구려. 드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비쌀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야, 이게 형편없네, 진짜. 러시아의 무기,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러시아의 아무튼 이 전투기 이런 것들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성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값도 싸고 그러니까 이제 좀 가난한 나라들, 돈 없는 나라들은 러시아 무기를 많이 샀죠. 인도.
특히 인도가 제일 많이 샀고 또 중국은 러시아 무기를 카피한 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들이 다 좋은 거예요. 한국은 가성비에서 그 나라들에 비해 좀 밀리죠. 네.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 거를 카피한 게 아니고 미국과 이 나토,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기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생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러우 전쟁이 터져서 러시아제 무기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그다음에 이 특히 유럽 국가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특히 폴란드 같은 나라는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무기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한테 넘겨줬어요. 이번 전쟁이 나고 나서. 왜냐하면 네가 좀 잘 막아줘라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 타겟은 폴란드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폴란드 말고도 저 위쪽으로 핀란드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 다 위험하긴 하지만 그 나라들은 사실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별로 힘이 없어요. 어떻게 너무 나라들이 작기 때문에. 근데 폴란드는 이제 덤벼보는 거죠. 충분히 러시아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잔뜩 넘겨줬는데 그 무기는 러시아제, 구소련제 무기들이었어요. 구소련제 무기를 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소련의 위성국가였으니까. 그 무기를 넘겨주고 이제 무기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나토 표준으로. 이 서방 표준으로 무기를 싹 다 바꾸겠다고 이제 그 일에 착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토 군하고 같이 합동작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폴란드가 제일 원하는 나라는요, 미국이에요. 미국 무기를 갖고 싶어 해요. 비쌀 거잖아요. 비싼 데다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5년씩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당장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예, 하루가 급한데 이거 언제 5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하는 무기가 독일, 프랑스, 영국제 무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서방 국가들이 이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제 그런 방위비에다가 돈을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 써온 돈들을 다 복지로 돌렸어요. 그래서 복지 천국이 됐다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방위산업체, 무기 생산업자들은 수요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즈니스를 줄여야 되고 생산시설을 줄여야 돼. 근데 그게 시설만 줄어든 게 아니고 사람도 없어져 버린 종사자도 줄어들겠죠. 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업종으로 나간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크지를 않는 겁니다. 대학에서 그쪽 전공을 하는 사람도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일할 사람이 없어요. 겨우 그냥 근근히 지금까지 그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수요가 팽창을 하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상황. 그런데 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도 이 무기 생산을 줄이지 않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그게 북한, 대한민국, 이스라엘, 터키 이런 나라들인 겁니다. 이 나라들은 안 줄였어요. 늘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북한은 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생산 능력을 상당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인 거고 특히 나토 표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특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재래식 무기를 많이 만들지 않아요.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작전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뛰어난데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하지만 재래식 무기는 거긴 별로 안 만든단 말이죠. 그럼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게 대한민국이 떠오른 겁니다. 네. 그러면 방산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잖아요. 예. 전쟁이 이제 어쨌든 뭐 트럼프가 종식시킨데 종식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올해 말이나 내년 뭐 끝날 수 있는 확률도 있을 텐데 전쟁 끝나면 방산, K방산 어떻게 될까요? 전쟁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전쟁 끝나면. 예, 그 러우 전쟁이 당분간 멈춘다고 하더라도 군비 증강은 그거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군비 증강에 착수를 하고 최소한 저는 한 20년은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중국 간의 대립, 또 러시아와 유럽 간의 대립, 이 대립 구도 저는 그것은 이제 요즘에 신제국주의 시대, 또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부릅니다만은 이런 추세는
이거는 안 없어진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미국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이 강력했기 때문에 세계의 경찰. 예, 누구도 미국에 덤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전쟁이 없었던 겁니다. 테러는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중국도 덤비고 러시아도 덤비고 뭐 다 덤비잖아요. 그러면 곳곳에서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모두 다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갖게 된 그런 지정학적인 반사 이익 있잖아요. 이 방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아, 오래 못 간다고요?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재래식 무기입니다, 이게. 네네.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재래식 무기예요. 네. 재래식 무기는 기술이 뻔한 거라는 소리예요, 이게.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산업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도 따라온 거고 러시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진영하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러시아를 배제한 나머지 서플라이 체인, 방위산업 서플라이 체인에서 충분히 한국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들이 여럿 있다고 봐요. 그게 베트남, 멕시코,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인 거죠. 또 인도, 네. 파키스탄, 폴란드도 또 강력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폴란드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무기를 공급하고 있지만 기술도 같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 조건으로 그걸 내세운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무기를 받으면서 기술도 같이 넘겨달라고 했듯이 폴란드도 지금 우리한테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폴란드는 경제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분간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네. 우리가 스스로 신무기들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네. 금방 따라잡힐 수 있는 분야다, 이게.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자, 그럼 방산, 조선, 제약, 원전이 지정학적 반사이익 말씀해 주셨는데 원전 결국 에너지에서 요즘 에너지 안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이게 정확히 뭐고 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해졌을까요? 왜냐하면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건가요?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제가 요즘에 한 달 전부터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 진짜. 예, 그래서 그 제일 유명한 게 챗GPT지만, 예, 챗GPT,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이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뭐가 제일 좋으세요? 퍼플렉시티가 제일 좋아요. 다른 분도 그 얘기 하던데. 예, 챗GPT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건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그 소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꾸며내. 그러니까 답을 요구를 뭐에 대해서 알아줘.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른다는 소리를 안 억지로 하고 어떻게든 대답하는 거죠. 뭔가 이 사람한테 답을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엉터리예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제가 세 개를 동시에 쓰는 이유가 비교해 보려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퍼플리시티? 저는 이거 안 써봐가지고. 퍼플렉시티라고 하는데 그것도 미국 거예요. 아, 이건 어디서 거죠? 저는 챗GPT랑 제미나이 이제 두 개만 쓰고 있는데 둘 중에는 물론 제미나이는 O3 버전인가 그거 쓰는데 뭔가 제미나이가 좀 더 잘. 저는 제미나이 프로를 쓰거든요. 예, 제미나이 2.5 프로인가? 맞아요. 예. 그 2.5 프로랑 O3인가 추론 버전도 그것도 있거든요. 그 2.5 프로에서 밑에 딥 리서치라고 하는 기능 맞아요. 그거 아주 쓸만합니다. 맞아. 그거 하면 거의 논문 수준의 보고서를 늘 만들어 주거든요. 한 5분 정도 걸리면 맞아요. 한 5분 걸립니다. 그거는. 그런데 퍼플렉시티는 우리나라의 SK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미국 AI 에이전트인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그 SK하고 손을 잡아서 한글 또 한국 데이터들 뭐 이런 거는 다 SK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SK하고 연관이 된 건 분명해요. 이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게.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요즘에는 뭘 하더라도 세 개를 다 켜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시킬 때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검색하는 거에 비해서 다른 데이터 센터들,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데이터 센터들의 컴퓨터를 어마어마하게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다 전기죠. 전기죠.
그런데 그 전기를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은 초기예요. 지금은 초기 단계인데 저만 하더라도 그 AI 에이전트를 쓰는 그 빈도가 한 달 사이에 한 10배 늘어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 조금 있으면 한 100배가 늘어날지도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나만 보더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 소모량이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사람이 늘고 그 사람들의 사용 빈도가 늘고 이렇게 되면 이걸 그거를 신재생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불가능합니다. 신재생은. 신재생 불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발전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땅을 너무너무 많이 잡아먹고 더욱더 문제인 것은 소위 간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 태양 발전, 태양광 발전 같으면 해가 안 나면 구름이 가려버리면 발전을 못해요. 못하죠. 또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안 불면 발전을 못해요. 바람이 너무 세도 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대한 전기 저장소 배터리를 갖고 있든가 이걸 만드는 차라리 원전을 만드는 게 낫죠. 그리고 또 이 여분, 백업을 또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럼 백업 발전을 하는 건 그럼 뭘로 할 거냐? 그 가스 발전으로 할 거냐? 가스 발전보다는 그래서 CO2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원전이 훨씬 나은 거죠. 어느 쪽도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원전이 더 낫다. 그래서 요즘에 구글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다 보면 자기 전용 원전을 두기 위해서 다 지금 그런 이 계약을 하려고 하고 그런 발전소를 찾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기존의 발전 및 송전 시스템 가지고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 발전소를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원전이고. 그리고 특히 그 중에 이제 요즘에 SMR이라고 하는 거, 소형 모듈 방식의 원전. 이게 요즘에 뜨고 있는데, 미국에서만 보더라도 한 30개 모형이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설계 중에 있는데. 자, 그래서 원전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지어질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문제가 뭐냐면 설계는 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도 그렇고 뭐 그 뉴스케일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고 설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웨스팅하우스가 만들었던 그 버지니아에 그 최근에 개통을 한 원전이 있는데 그건 13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전을 하나 만드는데 13년을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길어도 5년이면 돼요. 네. 뉴스케일이라고 하는 것도 유타주에서 최근에 SMR 그 소형 원전으로 하려고 계약 맺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포기했어요. 계약 파기하고. 네.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코스트가 올라가고 오래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단가대로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의 문제는 지금 그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의 문제가 방산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현장에서 구체적인 물건을 만들어낼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컴퓨터로 그림은 그릴 수 있다. 디자인은 한다.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제조. 최종 제품으로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한국. 제일 잘하는 데는 그것도 중국. 러시아예요. 제일 잘하는 데는 중국, 러시아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적대 국가인 거고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남는 데가 어디냐? 한국인 거죠. 한국에서도 구체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또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도 여기 해당되나요? 예.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냐면 SMR이라고 하는 거, 소형 모듈러 원전이라고 하는 거. 보통 대형 원전들은요. 발전 용량 1기가와트 내지 1.5기가와트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소형은 0.3기가와트에서 0.5기가와트 정도로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만들려고 그러냐면은 공장에서 그러니까 조립식 주택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때 현장에서 처음부터 다 뭐 기둥까지 세우고 뭐 이래 가지고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립식으로 하게 되면 공장에서 집을 골격을 다 만들어서 그냥 트레일러에 싣고 가서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마무리 작업하면 되는 거고. 원전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SMR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공장에서 요거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가 어디냐? 그게 한국인 거예요. 한국이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원전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원전 설계도
원자로 설계도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설계도대로 제작해 줄게. 그러면 당신들이 배로 싣고 가면 되잖아. 이러니까 원전 수출인 거죠.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즈니스 컨셉인 거고, 그러니까 마치 반도체에서 그 파운드리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디자인을 하면 그걸 가지고 TSMC가 제작해 주듯이 원전도 그렇게 한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같은.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현장에서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현장에서. 대형 원전 같으면 처음부터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고, 소형 원전 같으면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그 리액터, 원자로를 현장에 설치를 하고, 그걸 파이프로 연결하고, 또 전선도 연결하고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대건설이 그걸 제일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지금 원전 정책을 밀고 있는지랑 제가 이렇게 원전 정책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게 한국 원전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주겠네요. 그럼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요. 한국의 원전 관련 산업 없으면 원전 제대로 못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예. 지금 조선업이 똑같잖아요. 한국 조선소가 없으면 미국이 자기들 선박 만들 수 없어요. 물론 미국 내에도 조선소가 있긴 하지만 우리보다 한 서너 배 정도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품질이 그렇게 썩 좋으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정조대왕함이라고 하는 그 구축함이 있거든요. 고급 같은 급의 정조대왕함이 제작비가 1조 2천억? 1조 5천억? 뭐 그 정도 수준인데 미국에서 만든 구축함 값이 보니까 10조 원이에요. 그 비용이.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너무. 예,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리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한국이 없으면 미국이 아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딜을 할 때 이런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돼요. 또 체코 사우디 원전 수주 경험으로 보면 한국형 원전의 경쟁 우위는 뭘까요? 그건 가성비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다 가성비군요? 다 가성비예요. 가성비가 최고급 뛰어난 데가 중국인데 안 되니까. 중국은 그걸 분리를 시켜버리니까 그 다음 남는 데가 한국인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가성비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따라왔듯이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시간만 좀 걸린다 뿐이죠. 그래서 그 가성비를 거기에만 안주해서는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예전에 바이든의 신재생보다는 트럼프는 화석연료 중심 정책이잖아요. 요게 세계 경제랑 에너지 시장에 그럼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별로 실효성 없다고 봅니다. 요건 실효성 예, 없다. 화석 연료에 대해서 트럼프는 좋다고 그러지만 선진국 사람들 중에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화석 연료 자체를 그렇게 해서 그걸 떼면서 CO2를 내보내는 거 그걸 좋아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다시 가솔린 차로 돌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최소한 하이브리드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예, 다시 가솔린 자동차, 디젤 자동차로 돌아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봐요. 특히 그리고 이 미국이 믿고 있는 것은 그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셰일 오일도 이제 한계 왔다고 스스로 그 산업계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고 또 이게 유가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태고 그렇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 연료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그거는 이제 화석 연료 대신에 원전이 늘어나게 된다. 원자력 발전이. 근데 거기에 한국이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혹시 한국 원전 기업이 그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시장이나 프로젝트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이 제일 크다고 저는 보고요. 미국이 어마어마해요. 예,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고, 그 다음에 유럽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브릭스 국가들 뭐 이런 데들은 그건 중국과 러시아의 시장일 거라고 보고요. 유럽과 미국은 한국 시장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거는 설계 시장은 아니에요. 설계는 우리는 아니다. 잘 못한다. 우리 제조 생산. 제조 생산, 요 분야다. 파운드리 또 건설 현장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 그 분야다.
그런데 그 인력이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반사 이익으로 한국이 방산과 조선과 원전과 제약에서 이제 조금 빛을 발하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산업과 또 주식시장은 또 좀 다르잖아요. 이 네 개 중에서 앞으로도 산업이 좀 유망하다고 계속 유망한 데는 좀 더 어디고 주식시장에서도 앞으로도 또 그래도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산업은 좀 어디에 해당될까요? 저는 뭐 구체적 산업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 기업들, 요 주식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고공행진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는 AI를 잘 쓰는 기업들. 우리가 AI를 미국이나 중국처럼 직접 만드는 걸 그렇게 잘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건 너무너무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데서 AI 전공을 하고 학위를 한 사람들이 한국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다 실리콘밸리로 다 떠나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AI를 개발하는 거는 저는 BOE가 없다. 우리가 아마도 못할 거다라고 저는 봐요. 다만 얼마나 잘 쓰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잘 쓰는 기업은 뭐 어떤 산업이 어떤 기업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모든 분야가 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지금부터 하기에 달려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AI에 열린 마음으로 AI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걸 잘 써낼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식당부터 시작해서 일반 업무 보는 거, 학교, 뭐 모든 분야가 다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그 지평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적응을 못하면 그냥 도태되는 거고 그냥 실업자 되는 거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 잘 해내는 기업은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낼 거라고 보고 근데 그게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될까?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강남 서초 쪽에서 보셨나요 혹시 그 영상? 아니요. 아, 못 보셨군요. 이제 뭐 강남의 서초나 이런 데 집값 100억 된 게 뭐가 문제냐?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게 하면 된다. 뭐 이제 시장에서 너무 정부가 뭔가 이런 거를 규제를 하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가자.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런 정책을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 그렇죠. 누구도 값 자체를 문제시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 값을 억지로 낮추려고 한 사람도 없었고 다만 그걸 낮추기 위해서 세금을 세게 매겼잖아요. 누구나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인 거고 자 종합부동산세가 저는 더 강화될 거라고 봐요. 그건 뭐 확실하다. 그런데 그 종합부동산세 더욱더 강화를 하고 또 이 공시지가 현실화, 과표 현실화율을 윤석열 시절에는 낮추었는데 이거 다시 높이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세부담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 결과는 뭐냐? 똘똘한 한 채의 집값이 훨씬 더 지금보다 높아질 거라고 봐요. 저는 똘똘한 한 채가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제도들 이것 때문일 거라고 봐요. 이거 없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유권자들이 분명히 원할 거예요. 무주택자들이 그걸 원할 거예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그러니까 원룸 주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는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많을 수 없어요. 그거는 좀 비싸니까. 비싸니까 어떻게 그걸 여러 채 가져요. 자,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의 실질적인 타겟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원룸 주택, 다세대 다가구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타겟이 된 거고요. 그들이 이걸 팔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싸구려 주택들 그러니까 매매 가격 2억 미만 특히 그런 주택들 많거든요. 저 화곡동이라든가 또 인천의 주안이라든가 이런데 매매 가격 2억 미만 주택들 이런 거는 매매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1인 가구들이 계속 늘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입자들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였느냐? 전세 보증금은 올라가고 매매 가격은 떨어져서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보증금을 빼주려고 하는데 빼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게 전세 사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전세 사기, 전세 사고. 자, 이렇게 해서 다주택을 가질 수 없어요.
뭔가 부동산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죄인처럼 느끼게 되어버렸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제일 믿을 만한 투자처가 어디냐, 한국인들에게. 네. 역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는데 여러 개는 안 되고 한 군데로 뭉쳐야죠. 그러니까 비싼 것일수록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싼 것, 2억, 1억짜리 그런 원룸 주택들은 값이 계속 떨어지고 공급도 줄어들고 하는, 그래서 전세 보증금 올라가죠. 그 전세 사기가 나니까 이제 요즘엔 전세도 줄어들었어요. 월세로 돌리는 거예요. 그 세입자들이. 월세가 또 그렇게 올라가요, 요즘에. 여기 월세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이중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 조금 덜해졌었다가 다시 회복되거나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구의 구조와 산업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산업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산업은 우리나라 산업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부딪히는 산업들은 다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산업들이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소득을 3만 달러 이상으로 높여줬는데 그 산업이 다 중국하고 부딪혀서 다 한계에 와 있다고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해요. 다만 몇 개의 산업만이 지정학적인 반사 이익으로 요즘에 잠깐 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뜨는 산업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도 이미 있어요. 네. 그게 다 AI와 관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AI를 잘 쓰고 AI와 관련된 뭔가를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데들은 소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아닌 사람들은 완전히 과거 산업, 과거의 비즈니스 방식,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분명히 여럿 있죠. 최소한 저는 한 10%는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고, 그 젊은 부자들, 젊은 엄청난 부자들, 그들이 원하는 주택, 그들이 원하는 주거지, 여기는 뜬다. 그럼 그게 어디냐? 그거 너무 뻔하잖아요, 그게. 뭐 용산.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요. 집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방은 다 집값이 떨어져. 지방에서도 근데 젊은 부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동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오르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떨어지는데 도심의 소위 만션이라고 하는 데들은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산업의 구조, 산업 지형은 대부분 나라가 다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인구, 산업 구조, 충분히 한국의 부동산도 그렇게 흘러갈 것인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했잖아요. 0.25p 내렸는데 금리 인하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 정말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아,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맞아요. 뭐 1%도 안 되고 뭐 0.8%로 간다 그러고 그건 멈춰 섰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기존 전망치 1.6, 뭐 5, 6 정도였는데 예. 3개월 만에 0.8로 오를 걸. 예, 그럼 멈춰 섰다는 얘기고, 그냥 지금까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의 차원에서 말하면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까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생활이 시작된 거고,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한테 얹혀서 살고 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도 뭐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게 금리밖에 없으니 금리 좀 내려서 통화 공급 좀 늘리자. 그 기준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좀 돈 좀 많이 좀 갖고 가. 그러니까 이 금융의 작동 방식이, 한국은행은 통화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 통화 공급을 조절하는 그 수단이 기준금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원가가 낮아졌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요. 그러면 그만큼 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조금 낮춘 거예요. 어떻게라도 뭐라도 좀 대출이라도 좀 늘려보려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가계대출 많다고 야단 법석인데 또 대출을 늘릴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경제를 어떻게 살리지?
사실은 살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된 거는 뭐 통화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한국인들이 더 앞으로 못 나가게 된 거예요.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사고 방식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생산성이 높아지질 않아요. 근로 시간도 줄어들어요. 최근에 보시면요. 저희 아파트도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인테리어를 좀 바꿔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인테리어 평당 엄청 비싸다면서요. 예, 저 그 32평짜리, 그러니까 전용 면적 25.7평, 네. 최소 1억이래요. 조금 잘하려고 그러면 뭐 1억 5천, 뭐 2억까지도 간다 그러더라고. 국민 평수 정도가. 예, 와 예전 같았으면 이거 미친 거죠. 그 왜 그렇게 됐을까? 두 가지 이유예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자재값이 오른 거예요. 올랐고. 인건비 오른 거예요. 자, 그럼 인건비는 도대체 왜 올랐을까? 인건비가 왜 올랐을 것 같아요? 노동 공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노동 공급은 그럼 왜 줄어드냐?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인구도 있지만 더욱더 큰 요인은요. 근로시간이 줄어서 그래요. 그쵸. 사람들이 일 안 해요. 법적으로도 이제 근무 시간도 이제. 예,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하면 끝. 그렇죠. 그거 넘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제재라든가. 제재도 있지만 하기 싫어해요. 하기 싫어하는 게 제일 문제고 그런 제재가 등장하는 이유도 일하기 싫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알아서 맞춰주는 거죠. 국민들의 취향에.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성장의 한계를 만들어버린 부분도 있겠죠. 제일 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지 않는다.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또. 사람들이 모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모험을 안 해요. 뭔가 새로운 거를 할 만한 사람들은 국내에서 받아주질 못하니까 미국으로 가요. 실리콘밸리에서 그들을 다 영입하는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좀 좋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를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지금 이런 구조 때문에 한국에 신산업이 생기지 못하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반토막이 나서 한국에서 금리를 내려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가 쉽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한국인들의 행동 방식이 변해야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일단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에서는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있잖아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하반기. 금리를 내리면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뭐 조금이라도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뭐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예. 그래서 오르다고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는데 너무나 미미한 변화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고 또 특히나 재밌는 것은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은행들은 말이죠. 오히려 대출금리를 더 올렸어요. 왜죠? 가계부채 늘어날까 봐 자기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은행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예, 은행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가계부채가 많아졌다. 그래서 오히려 기준금리는 낮췄는데 그럼 당연히 시중은행 금리도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시중금리는 높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성장이 고착하고 있는 대한민국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없는지랑 플러스로 그게 만약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개인들은 개인의 자산을 좀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에서는 지킬 수 있을까? 어쨌든 일하기 싫어하고 새로운 사업이 안 생기고 모험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어쨌든 살아나는 방법은 뭐고 개인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 자산을 그래도 분류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투자 대상을 국내에서 이제 전 세계로 바꿔야 되는 거죠. 전 세계 글로벌 시각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도 1990년대 이후에 지금 똑같은 상황,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진입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되고 젊은이들은 다 집에서 부모한테 얹혀 살고 뭐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일본의 대외 채권이 쫙 늘어납니다. 즉 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외국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의 250%, 260%나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대외 채권이 워낙 많다. 그 대외 채권은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다가 다 투자를 해놓은 거죠. 그걸로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수익도 올리고 뭐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또 됩니다. 해외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트코인도 여기 해당되나요? 비트코인도 해당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안전자산들하고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죠.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이 변동폭, 가격 변동폭이 제일 큰 자산이기 때문에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그렇죠. 떨어지는 그런 거여서 이 안전자산들하고 같이 묶어서 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요즘에는 근데 그 안전자산 중에도 예전에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미국 국채, 일본 국채 이거 위험자산 아니야? 할 정도로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안전자산이 되려면요. 주가가 떨어질 때 그 안전자산의 값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러면 국채 같으면 이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반대니까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요즘에 미국 국채도 그렇고 일본 국채도 그렇고 이게 맞는 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여기에 제일 지금 적합한 안전자산이 지금 스위스 프랑 또 스위스 국채. 요즘에 떠오르는 게 그거더라고요. 금하고 비슷하게 안전자산인 걸로 뭐 그렇게 떠오르더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번 여쭤보면 지금 전쟁 근황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러시아가 정말 깜짝 놀랐을 거라고 저는 봐요. 우크라이나 진격했었죠 한번. 예. 올 초에 그 쿠르스크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거기를 이제 점령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군대가 또 들어가서 맞아요, 거기에서 맞아요. 맞서 싸우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때만 하더라도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물론 땅을 점령당하긴 했었지만 뭐 대단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드론 100대가 들어가서 러시아 공군기지를 기습을 해서 러시아 전폭기 40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그래서 러시아가 크루스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한 30-40%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은 이건 정말 깜짝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할 능력이 있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지원 또 경제 지원을 해주면서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러시아 본토 공격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그거는 확실하게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그 조건의 변화가 있었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들어가서 공군기지를 그렇게 습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러시아는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은 했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그저 박수만 치면 되는 상황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 우리 편 잘한다. 자기들이 직접 피해를 입을 일은 물론 병사들이 나가서 죽고 사망을 하니까 그렇지만 본토가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거. 자, 이렇게 되면 전쟁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시면요. 2022년 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러시아의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걸 견뎌냈잖아요. 그 견뎌낼 수 있는 의지를 충분히 확인한 겁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되더라도 버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러시아 국민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 지금까지 직접 당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오히려 자식이 나가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죽으면 그러면 엄청난 보상금을 탔어요. 네.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경제적으로는 대박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푸틴이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도 늘어나고 하는 뭐 이런 그래서 물가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게 이렇게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을 직접 당하지 않았어요. 러시아 국민들은.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모스크바를 공격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독일이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협상을 벌리면서 내가 장거리 미사일 너희한테 줄 수 있어. 그거는 러시아 본토에 쏴도 괜찮아. 이런 이야기가 서로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을 본격적으로 해요. 미사일 쏘고 드론 공격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요, 러시아 국민이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3년 동안 테스트를 다 받은 거예요. 네. 굳은 살이 100일대로 배겨 있는 데고 러시아는
아직 그런 걸 당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2022년에 우크라이나 공격했을 때 그 직전까지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68% 그랬는데요.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작하면서 그게 80% 막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면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한테 박수를 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죽을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그렇게 영토를 침공당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전황 자체는 러시아가 훨씬 유리한 거 아닌가요? 러시아가 유리했었죠. 유리했고 그 유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본토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기에 제약이 걸려 있었죠. 예. 미국이나 이 나토 서방 국가들이 핵전쟁이 날까봐, 세계대전이 터질까봐, 그래서 본토 공격을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토 공격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특히 트럼프가 손을 떼면, 여기서, 손을 떼면 유럽 국가들은 아마 충분히 그렇게 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변수는 푸틴이 핵을 쓸 수도 있다, 전술핵 같은 거를. 그런 변수가 남아 있지만, 만약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더욱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본토 공격해도 괜찮아 라고 허용을 한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신 전쟁이 2022년에 일어나고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러시아 정부의 재정 부담은 지금 얼마나 큰 상황일까요? 재정 부담 뭐 최소한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숫자는 GDP의 6 내지 7%를 전비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 숫자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뭐 엄청난 부담인 거죠. 네, 그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러시아 그 재정 수입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화석 연료들이잖아요. 그 화석 연료를 전 세계에 공급을 해왔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유럽의 그 가스프롬이라고 하는 가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차단돼 버리고 유럽에서는 거의 이제 러시아산 가스를 사지 않으니까 그것을 궁여지책으로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팔고 있단 말이죠. 근데 중국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 팔 데 없잖아. 그러니까 좀 싸게 줘. 그래서 평소보다 한 30%싼 값에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도 줄어들지. 판매 물량도. 값도 싸지.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 뭐 30시간에 쿠데타가 있었다고요? 이거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그거를 검색을 해봤는데 AI를 시켜서 검색을 해봤는데 근거 없는 거다. 네, 그냥 돌아다니는 이야기이지 공식적인 언론에서 약간 음모론 같은 거군요. 예, 그 확인된 바는 없다. 그리고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와그너 그룹 있었잖아요. 와그너 그룹이 실제로 쿠데타 같은 행동을 벌였잖아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러우 전쟁, 종전 협상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뭘 바랄까요, 각자는? 뭐 종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결렬됐죠. 평화 협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결렬이 됐는데 저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망하지 않으면 도저히 전쟁 더 이상 못 하겠어 하고 항복을 하지 않는 한 끝날 수 없다고 봐요. 왜?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어느 쪽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뭐냐면 지금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동부 지역, 그 도네츠크라든가 이쪽 지역을 너희들 손 떼, 거기서 손 떼고 너희들 그러니까 군사력 증강할 수 없어. 너희들 전쟁할 능력 스스로 없애버려.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뭘 요구하느냐? 거기서 다 물러가라는 겁니다. 다 물러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침략하지 않겠다고 보증을 해라.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가 서로 협약을 맺어서 불가침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국제사회가 같이 사인하는 걸로 하자. 이런 거예요. 러시아가 그런 거 할 리도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 안 끝난다, 이거는. 끝난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이상 도저히 전쟁 못 하겠다
할 때까지 종전이라기보다는 좀 휴전, 그나마 가능성 높은 건 휴전이겠네요. 임시 휴전이지만 늘 화약고를 거기에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령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땅을 그냥 두지 않을걸요. 거기다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요. 우크라이나의 이 군수 무기 산업이에요. 우크라이나 무기 산업이 지금 그야말로 급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아마도 이 나라가 앞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네. 특히 드론과 관련된 인공위성을 통해서 공중공격하고 무인 무기들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가성비 끝내주는 그런 무기들이요. 아주 싸구려로 성능은 좋게. 그런 능력들이 지금 막 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감도 저는 굉장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우 전쟁이 이제 끝나든 휴전하면 하든 러시아가 또 전쟁 일으킨다는 얘기 있잖아요. 요거는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러시아도 지금 뭐 군사비든 뭐 군 전쟁 물자든 너무 많이 날아가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얘기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또 러시아는 여기서 뭔가 이득을 본 게 또 침략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혹시 종전 협상을 해서 네. 당분간 전쟁이 멈출 수는 있겠지만 네. 영토 확장의 꿈을 버릴 일은 없다. 그거는 단순히 푸틴의 야망이 아니고 네. 러시아 국민들의 야망인 거예요. 그들이 말에 루스키 미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러시아권 세계, 러시아 말을 쓰는 세계. 이거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꿈인 겁니다. 네. 예. 약간 뭐 중화사상 중화하고 같은 거예요. 중공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중화하고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어느 민족이든 힘이 세지면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힘이 남북 통일하고 힘이 세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면 광개토대왕 분명히 그 얘기 나올 겁니다. 그건 너무나 뻔해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거든. 근데 러시아 국민들도 그거 포기하지 않을 거고 다른 푸틴 이후의 지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민족적 염원을 저는 버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전쟁이 어쨌든 뭐 종전 뒤에 재건 시장 한국이 참여할 방법은 있을까요? 저는 능력 면에서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한국 기업이 제발 들어와 줬으면 하고 바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거는 뭐 그 중국하고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면 제외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최고니까. 근데 중국하고 손을 잡을 생각들이 있다면 아마 중국이 최고일 거고 네. 그걸 제외하고 나면 한국이 저는 뭐 1순위일 거라고 보는데 러시아하고 손을 다시 잡기는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한국 기업들이. 왜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유럽 간의 적대 관계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이쪽 그 동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네.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나토 회원국인 동유럽 국가들은 절대로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뭔가 친해져서 뭔가를 하면 한국의 방산에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 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국은 같이 놀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인 문제,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우크라이나 건설 시장, 거기에는 뭐 얼마든지 들어가겠지만 러시아 시장에 과연 들어가게 될까? 그거는 아주 눈치가 많이 보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이 있지만 러시아는 한국을 원하는 건가요? 원하죠. 러시아는 한국을 원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가성비가 가장 좋긴 하지만 중국은 너무 부담되잖아요. 잘못하면 중국한테 먹히게 생겼거든요. 바로 러시아. 붙어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중국은요, 영토 욕심이 많은 나라예요. 그렇죠. 중국이,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 다음은 연해주예요. 블라디보스톡.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중국 땅이었어요. 청나라 때 중국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러시아가 와서 그냥 삼켜버린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거 문제가 돼요. 지금도 이미 중국 사람들 거기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러시아가 특별히 그럼 선호하는 한국 기업이나 산업 분야가 있을까요? 뭐 대기업들이겠죠. 그 산업 분야 같으면 이미 러시아에 있던 기업들 있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 또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기업들이었고 또 건설 같으면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은 뭐 워낙 많으니까 현대건설부터 시작해서 뭐 웬만한 기업들은 다 같이 일하고 싶어 하겠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뭐 전반적으로 좀 어떤 상황인가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는 저는 좀 조심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한편으로는요 중국이 잘 나가네라고 하는 그런 인상도 꽤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하고 지금 서로 대결을 벌려서 오히려 트럼프가 뒤로 물러서는 듯한 그런 인상을 꽤 주잖아요. 90일 유예했잖아요. 예, 유예했는데 또다시 뭐 티격태격거리고 있지만 90일 유예라고 하는 그런 협상을 누가 먼저 제안을 했냐는 거예요. 트럼프가 먼저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너 해볼 테면 해봐 라고 하는 태도였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145% 매기니까 중국도 똑같이 보복 관세를 매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계속 협상하자고 계속 미국 쪽에서 요구를 했어요. 중국은 그냥 팔짱 끼고 있었어요. 해볼 테면 해보라고. 근데 미국이 먼저 와서 야 우리 좀 뭐 협상 좀 하자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90일을 유예를 한 거예요. 아쉬운 쪽은 누구냐? 미국이고 오히려 중국은 선방하고 있네? 이런 느낌을 주는 지정학적인 구도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은 이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왜냐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양쪽 모두가 다 괴로워요. 양쪽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 이거 관세 전쟁 한다고 막 그 상호 관세 선언하고 그랬더니 채권 가격 떨어져서 채권 금리 급등하고 주가 폭락하고 달러같이 폭락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리고 물가 올라간다고 그러고. 미국도 괴롭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 괴로워요. 뭐 일자리가 900만 개가 사라지느니 어쩌느니 뭐 하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게임은 그러니까 누가 그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느냐, 잘 참아낼 수 있느냐의 게임인 겁니다. 중국은 지금 한 최소 7, 8년 동안 그걸 계속 견뎌왔어요. 코로나의 고통도 견뎌왔어요. 그 사람들이. 뭐 그거를 기꺼이 견디는 사람도 있겠지만 감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견디기도 한 거고 어쨌든 간에 상당 기간 그런 고통을 중국 사람들은 견뎌온 거고 미국 사람들은 별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고통이 시작된 거죠.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걸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디죠. 못 견디죠. 당장 미국에서 반대 여론 막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 내에서 그 역효과들이 막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생겨나고 중국은 비판이고 말고 할 거 없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고 철저한 감시 국가고 그러니까 그냥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나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해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협상이라는 거 국가 대 국가의 대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강하다. 하지만 경제 상태를 놓고 보면 그거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 이전에 중국 경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관세하고 무관하게. 그래서 그 2021년에요. 베이징 사범대학의 중국 소득분배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중국인 7만 명을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해서 그래서 소득 수준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 결과가 뭐냐면 그 결과로 추정해 보건대 월 소득 2,000위안 미만인 사람. 그러니까 월 소득 2,000위안이면 38만 원입니다. 1위안을 190원으로 봤을 때 우리 돈으로 하면 38만 원. 월 소득 38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의 숫자가 9억 6,400만 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000위안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0만 원, 19만 원도 안 되는 그 숫자가 4억 몇천만 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율로 하면요. 중국 인구가 14억이잖아요. 14억 인구의 70%, 약 70%면 9억 8천만 명이거든요. 근데 9억 6,400만 명이니까 거의 70%죠. 그게 월 소득이 4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30만 원 그 정도 수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따져보면요. 정말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예, 월 소득이 국민의 70%가 월 소득이 40만 원이 안 된다는데. 그래서 그 리커창 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소득 1,000위안이 안 되는 사람이 6억 명에 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죽었죠. 사망했죠. 최근에. 그럴 정도로 지금 소득 수준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나마도 사실은 이런 것은 개혁 개방을 시작할 때보다는 좀 좋아진 상태지만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거보다도 이제 더 나빠지는 경로에 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니계수라고 하는 거를 보면 0.468, 우리가 0.35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 농촌에 사는 사람들, 리커창 총리가 국민소득, 그러니까 월소득 1,000위안도 안 되는 사람이 6억 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6억 명은 소득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또 동시에 지금 AI 가지고 돈 벌고 있는 딥시크니 그런데 또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소득, 그 사람들의 부를 생각해 보면 뭐 말이 안 되게 부자잖아요. 그 격차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엄청나겠네요. 그런데 불만이 없어요. 없는지 있는지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는다. 근데 최소한 최근에 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91%가 지지예요. 공산당 지지. 그런데 뭐 얼마나 이게 믿을 만한 건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미국 학자가 그거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또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또 다른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놨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직선적인 질문이 아니고 질문의 형태를 달리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질문을 해서 거기서 나온 답변들을 가지고 이제 유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한 28.5%, 그러니까 30% 정도는 본심하고 다른 말을 한다, 공개적으로. 그게 중국인들이더라, 현재.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60%는 지지하고 있는 거죠. 상당한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도대체 그렇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뭐 월에 뭐 3, 40 또 못 버는 그 중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외에 중국이 망해가고 있는 징후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마디 이런 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근데 네. 중국이 이중구조라고 하는 게요. 이중구조요? 예, 이중구조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GDP 성장, 경제 성장률이 5%, 5.4%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5.4% 성장하면요. 사람들 생활이 계속 좋아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계속 나빠지고 시엔젠 같은 그런 그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 그런 도시에 보면 그냥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하는 이런 일은 도대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소수가 굉장히 많은 걸 가져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게 뭐냐면 산업도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면 그 성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그게 태양광, 전기차, 무기산업, 항공 우주산업 이런 것들인 겁니다. 다 이게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생산 능력이 팽창하고 생산이 늘어나요. 재고도 쌓이고. 그런데 그게 일반 국민들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은 늘어나고 장부상의 GDP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삶은 피폐해지는 거고. 이런 이중구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식 성장 모형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소련도 그랬었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공산주의 국가는 성장은 그런 식의 성장인 겁니다. 나라는 성장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가난해지는. 예. 그럼 중국 정부가 근데 경기 부양책 펼쳤는데 이게 효과가 없는 건가요? 지금 내수랑 수출 어디가 더 안 좋은 거죠? 다 안 좋나요? 다 안 좋죠. 지금 산업 구조가 그렇게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그 소위 신질 생산력, 하이테크 산업들 이것들의 그 내수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생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수출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수출이 되면 거기서 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게 퍼져나오고 예, 내수로도 돌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미국하고 갈등, 유럽하고 갈등, 뭐 다 이런 갈등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는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내수가 힘들어져서 중국 사람들이 예전만큼 소비를 하지 않고 있나요?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고 그리고 적극적인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적극적인 실업자. 적극적인 실업자라고 하는 거는 소위 탕핑족
또는 요즘에는 쥐인간이라고 부르는 지인간이요? 쥐로 찍찍거리는 쥐인간. 중국 사람들 그 단어로 그 쥐서자를 쓰더라고. 쥐서자. 지인간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훔친다는 건가요? 그냥 밤에만 돌아다니는 뭐 그런 건가 봐요. 네. 그게 또 그러니까 옛날에는 탕핑족이 이 SNS 같은 데서 그게 그런 단어가 유행하고 탕핑은 뭐냐면 적극적 실업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 돈 쓰면서 그냥 집에서 노는 거예요. 구직 활동도 안 하는. 하지만 실업자는 아닌.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업자인 사람들. 네. 그게 탕핑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B1, B2족이라고 하는 게 유행을 했더라고요. B1, B2. 지하 1층, 지하 2층. 예요. 이거는 지상에 있는 가게 상점들은 비싸니까 이제 싼 거 사고 싼 거 먹으려고 밑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자조적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거고, 쥐인간 마찬가지로 뭐 밤에만 돌아다닌다 뭐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요즘에 좀 파악을 하고 비용 있어요. 부트 이제 가게 상점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의 백화점 상점들도 좀 굉장히 많이 문 닫고 있다는 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문 닫은 데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문 닫은 상점들, 특히 비싼 거 파는 데들은 그렇고 유령 도시들이 너무너무 많고, 유령도시. 예, 그러니까 거대한 신도시인데 집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 2017년만 하더라도 그게 6,500만 채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는 구체적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거의 뭐 1억 채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전체의 한 30% 정도? 네. 그 정도는 비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거기다가 헛돈 쓴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헛돈을 쓰는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다 그게 GDP잖아요. 네. 장부상에 다 생산액이 되잖아요. 그런 게 지금 공식적인 통계치하고 네. 현실하고 다른 현상들, 차이가 나는 현상들인 거죠. 말씀하신 그럼 중국 부동산과 미분양 문제는 여전히 중국 경제의 내관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해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해결 안 그건 뭐, 그 뇌관, 글쎄, 뇌관이라는 말은 폭발한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폭발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중국은 폭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네. 왜냐하면 폭발이라고 하는 건 금융위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도나는 업체들이 많아서 그래서 은행의 부실 대출금이 많아지고 그래서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그래서 금융경색,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그래서 경제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중국은 그런 거가 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금융시장이 작동을 하는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고,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국영은행이 대부분의 대출을 다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부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또 큰 대기업들이 이제 국영기업들입니다만은 그 국영기업들이 돈을 못 갚아서 부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부도 안 냅니다. 그냥 계속 대출 연장을 해주죠. 왜? 국영은행이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공산당이 마음 먹지 않으면 부도가 안 나요. 그러면 헝다그룹이나 비구위안이나 이런 건 왜 부도가 났느냐? 공산당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거는 터뜨려야 되고 부동산은 죽여야 된다 하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거죠. 이 전기차 업체라든가 그 많은 데에서 경제가 위험할 정도로 그런 대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랬어요. 박정희 정부 때, 아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박정희 정부 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 국영은행들이었습니다. 다 국유화를 시켜버렸어요.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국유화를 시키고 그것을 경제개발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준 거예요.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영은행이 대출을 해준 거죠. 대출을 해주고 못 갚는 데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미국의 은행들이나 이런 데처럼 부도를 내느냐? 부도 안 냈어요. 계속 연장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추가 대출은 안 해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업들이 사채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사채를 못 갚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사채 동결 조치를 취해버렸습니다. 자, 모든 사채 지금부터 안 갚아도 돼. 3년 동안 안 갚아도 돼. 사채라고 하는 건 은행을 통하지 않은 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거치, 5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 네. 이거는 대통령이 하는 명령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황당하기 짝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런 거고, 북한이 금융위기가 생길 수 있겠어요? 없죠. 없죠. 그런 금융이 없는데 무슨. 과거에 소련도 망할 때까지 금융위기 없었어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악화된다 그래서 이게 폭발하는 뇌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쪼그라든 게 바로 사회주의 경제의 특색인 거죠.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은 그러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가요? 전 세계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은 흔들리고 있는 거죠. 흔들리고 있나요? 과잉 시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시설을 해놓고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 돈 낭비한 거 아닙니까? 덜하게 되고 비용이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요, 뉴욕타임즈에 작년에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국에 2024년인 거로 기억하는데 중국의 자동차 생산 캐파시티, 그 생산 능력이 5,100만 대예요. 연산. 그런데 중국 내수가 2,500만 대입니다. 2,600만 대는 남잖아요.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가 500만 대예요. 1,600만 대가 남는 거예요. 2,000만 대가 남나? 네, 어쨌든 1,600, 2,000만. 예. 그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은 그만큼 지금 생산 능력이 남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민들은 굶어가고 노숙자가 되고 이러는 거죠. 왜? 자동차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해외 기업의 탈중국화도 굉장히 더 지금 일어나고 있겠네, 당연히. 탈중국화는 미국과 네. 그러니까 이 서방 진영이 주로 탈중국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브릭스 국가들은 오히려 이제 중국 경제에 예속된다든가 또는 뭐 중국 경제와 더 결합이 된다든가 세계 경제 블록화되는 거군요, 확실하게. 그렇죠. 러시아는 확실히 그렇게 된 거고 브라질도 지금 상당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브라질은 또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중국이 미국 식량들 농산물을 상당히 들여왔었는데 미국하고 저렇게 되니까 미국 농산물을 중국의 입장에서도 불안하잖아요. 네. 언제 차단을 할지 모르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농산물을 그럼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럼 그 다음에는 호주라든가 브라질인데 호주도 불안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식량들을. 그리고 브라질에다가 이제 뭔가를 또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요즘에 시진핑 권력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말이 제가 봤는데 실제로 그런지랑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유튜브에서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보고. 그거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후진타오 전 주석이 네. 후진타오가 이제 그 무슨 삼중 전회인가 뭐 하다가 같이 시진핑하고 옆에 앉아 있었는데 네. 끌려나갔잖아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의 중에 그냥 끌려나가더라고요. 네. 공개석상에서.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후진타오가 무슨 회의의 공개석상에서 지금 중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개혁 개방으로 다시 가야 된다. 내전을 각오하고서라도 개혁 개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했다가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불분명한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인공지능에다가 네. 확인을 시켰어요. 네, 네, 이거 네. 다 검사해 봐라. 네. 그랬더니 한 군데서는 그렇다고 사실이 그렇다고 나오는데 다른 두 군데서는 가짜 뉴스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나오는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시진핑이 뭐 주변 고위 인사가 숙청되고 있으면서 시진핑의 파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가짜뉴스 확률이 가짜 뉴스가 확률이 높은 게 그래서 제가 그 공식 언론 중에서 네. 가장 반중 성향이 강한 공식 언론을 확인을 해봤어요. 네네. 그게 에포크 타임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파룬궁 아십니까? 파룬궁이 뭐예요? 그 중국에 일종의 그 기수련 기체조하고 하는 그런 종교 비슷한 게 있어요. 정신 수양하는 그런 종교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신도 또는 그 회원이 한 1억 명 된대요. 엄청 많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국 인구의 14분의 1이네요. 예. 그런데 그건 뭐 공산당이 덤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련하는 조직이에요. 네. 근데 조직이 너무 큰 거야. 공산당 당원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탄압을 하고 중국에서 쫓겨나고 뭐 요즘에는 뭐 심지어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네. 장기 정출을 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바로 그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운영하는 언론 가장 반중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거기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도 없어요. 거기에도 없는 기사면 네. 그건 가짜 기사예요. 아마도 유튜브 상에서 뭐 중국 정치 언론도 이제 시진핑 반대하고 실각서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네. 그건 너무 억측이고 가짜 뉴스다. 너무 멀리 갔고 네. 다만 그 에포크 타임스에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건 있더라고요. 지난 20일에 인민일보에 나온 사설을 네. 인용을 했는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그 사설에서 중국 인민의 결정,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법에 의한, 민주에 의한, 또 합리에 의한인가? 그런 결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조의 사설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거는 시진핑 주석의 말이 아니에요. 시진핑 주석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독단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무슨 뭐 법에 의한 결정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요. 이거는 후진타오가 한 이야기였어요. 후진타오의 발언이었대요. 후진타오가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 네. 이게 다시 인민일보에 등장한다는 것은 네.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닌가 하고 추측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 말고는 사실은 공식적인 움직임이라든가 네.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반기를 든 거. 그러면 어쨌든 그 중국인들은 미국과의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아까 말씀하신 월소득이 4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데, 이로 인해서 시진핑에 대한 뭐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든지, 이런 지지율이 이런 거 막 추락하고 있다,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모르는 거죠. 아, 모르는 거다. 예. 그건 전혀 모르는 거고 너무나 감시가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AI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미국보다 강할 수는 없잖아요. 네. 미국이 훨씬 더 강하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미국보다 강한 분야가 있어요. AI 중에. 안면인식. 안면인식. 다 해버리니까. 예. 그럼 미국은 왜 안면인식이 중국보다 약한가? 개인정보.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요. 안면 데이터를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곳곳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갖다 달아놓고 거기에 드러나는 모든 안면 정보를 그대로 다 AI한테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한 표정을 보면 다 모든 걸 알 수 있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자기 집안에서 들어와서 아니면 거리에 나와서 뭔가를 한다? 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럼 앞으로 미국은 중국을 좀 어떻게 더 압박할까요? 미국은 뭐 계속 관세 가지고 네. 압박을 할 것이고 AI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안 주려고 그렇게 할 것이고 네. 뭐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압박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중국 내부의 문제라고 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준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래서 일자리 900만 개가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그 노무라 증권 같은 데서 그런 네.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900만 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취업자가 2,800만 명이니까 네. 그중에 뭐 3분의 1이 되는데 중국은요. 그래봐야 1% 조금 넘어요. 그게. 중국의 취업자 수가 7억 4천만 명이에요. 그중에 900만 개 하면 1점 몇 %?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크게 타격을 줄 만한 게 뭐가 없어요. 이미 트럼프 1기 때 바이든 때 다 중국은 내성이 생겼고 거기에. 그래서 더 이상 뭘 타격을 더 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하려면 해봐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근데 문제는 중국 자체의 문제다. 중국 자체가 너무나 인민의 삶과는 관계없는 데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삶은 피폐해지면서 한편으로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는 이런 이중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고 더욱더 심해질 거다 이거는. 그럼 지금 중국은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를 맞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맞을 확률이 있는 건가요? 금융위기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위기는 없고 경기 침체는 왔다. 터진 건가요? 터진 게 아니고 그냥 스며든다 이거는. 스며든다. 그러니까 중국은 터지는 게 없다. 기본적으로. 터질 수 없다. 왜냐면 중국 다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예, 이건 터지고 말고 할 게 없는 거고 그냥 스며드는 거다. 그 한 번 터진 게 있었어요. 그게 2015년이에요. 네. 중국 주가가 추락했잖아요. 그때 샹하이 증시가 그냥 그야말로 폭락을 했거든요. 금융위기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다시 금융에 대한 통제 강화. 다시는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같은 거 없습니다. 중국은.
그러면 중국 경기 침체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번질 가능성은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이 줄어들고 또 중국이 덤핑을 엄청나게 네.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기조는 더욱더 강화되겠죠. 네. 근데 다른 나라들도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나라 뭐 이런 나라들도 이제 중국 덤핑 제품 받기 싫을 거예요. 자기네 산업도 지켜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브릭스 국가들조차도 네. 아마 걱정될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한국이든 미국의 증시가 다시 반등한 것 중에 하나가 미중 관세 협상이 90일간의 유예가 있었잖아요. 이제 한 뭐 6, 70일 다시 남았을까요? 결국 어떻게 결판이 날까요? 서로 다 양보하면서 좋게 끝날까 아니면 다시 서로 관세를 높이면서 가장 해피한 것은 네. 관세 서로 없애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서로 없애는 거. 다 없애기에는 그럼 트럼프가 좀 민망하잖아요. 체면이 안 쓰잖아요. 체면이 안 써. 그래서 저는 끝까지 네. 이거 가져갈 거라고 봐요. 어떤 식으로든 네. 끝까지 괴롭힐 거다. 그런데 트럼프도 지금 진퇴양난인 게 네. 문제는 채권 값이 떨어지는 게 지금 제일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 국채 발행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은 계속해서 국채를 지금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10조 달러 정도를 발행을 해야 된대요. 10조 달러를 발행을 하는데 그 금리가 네. 지불해야 되는 금리가 예를 들어 4%에서 4.6%까지 올라가면 그러니까 0.6%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그러면요, 10조 달러를 그만큼 금리로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하게 되면 1년에 6천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러면요, 빚이 늘어나요. 미국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뜨거 해가지고 그 상호관세 부과하고 나서 그 난리를 치고 부과하고 난 다음에 하루도 안 지나서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로 딱 나왔잖아요. 왜? 채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거거든요. 뜨거운 거지. 이거 아닌데? 이걸 기대했던 거 아닌데?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근데 체면 때문에 네. 열 끌고 가기는 갈 텐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금융시장이 이렇게 요동치고 달러 가치가 추락하고 국채 금리가 뛰고 하는 이런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난감한 그렇죠. 현상일 내년 거여서 중간선거도 있을 텐데.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뭐 그런 어정쩡한 태도로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여전히 5% 높지만 예전에 뭐 10몇 % 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중국 경제가 다시 고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해결돼야 되고 문제는 뭘까요? 소비를 늘려야 됩니다. 소비를 늘려야 되는 거죠. 또 수출이 늘어나야 되고요. 네. 자, 그런데 둘 다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네. 소비를 늘리려면요.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2012년 이전, 시진핑 이전의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집도 막 사고 그러면 집도 지어지고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시진핑은. 그러니까 그거는 타락한 자본주의 방식인 거죠, 이거는.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전까지는 등소평식의 그런 거는 중국이 부자가 될 때까지는 그런 공산당 방식 포기해도 괜찮아. 자본주의 방식 괜찮아. 라고 등소평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소비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성장을 한 거죠. 사람들의 삶도 좋아졌던 거고, 중국 인민들의. 근데 시진핑은 이제 그거 아니야. 이제 다시 공산당의 철학으로 돌아가겠어. 라고 한 거고 소비에 의한 성장은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부터 보면요. 중국 국영은행들의 대출 비중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소비 대출 또 부동산 대출은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소위 신질 생산력에 대한 대출이 쫙 올라가요. 두 개가 하나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그런 관계를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방침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공산당의 본래 노선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거 바뀔 가능성 없다. 자, 그 다음에 수출이 늘어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유럽 국가들 또 미국하고 잘 지내야 돼요. 네. 그런데 유럽 국가들하고 중국이 잘 지내려면 러시아를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중국이. 왜냐? 유럽하고 러시아는 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러시아에다가 계속 물건 대주고 뭐 러시아산 그 석유 가스 사주고 이러니까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유럽의 입장에서는 그런 중국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네.
그럼 유럽하고 잘 지내려면 중국이 러시아하고 끊어야 돼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고 결국은 이게 중국 공산당의 노선,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이 세력 다툼 이것 때문에 달라질 수 없다고 저는 보죠. 저 오늘 교수님 모시고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들었는데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세 정책에 그다음에 중국 경쟁도 심상치 않고요. 그리고 한국도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나왔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러면 개인분들이 이런 경제 관련된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도 뭐 경제 지식이나 교양을 쌓기 위한 것도 있지만 투자를 결국 잘하기 위한 거잖아요. 좀 어떤 곳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변동세대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안전자산은 또 어떤 거를 좀 사 모아가야 될지. 자산이라면 네. 안전자산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금이고 스위스 프랑, 독일 국채 같은 것도 좀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좀 아무튼 그 나라 정부를 믿을 만한 데들 그런 나라의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 네. 미국 국채, 일본 국채가 안전자산이었다가 요즘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걸 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뜨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뭐 스테이블 코인은 다릅니다만은 뒷받침이 없는 그냥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들은 네. 위험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하나도 바뀐 것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비즈니스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시장들, 그 시장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봐요. 모든 시장이 다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같으면 이제 그 과거에 우리의 주력 시장이었던 중국 시장, 네. 일본 시장, 미국 시장 이런 게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들이 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누구도 해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되고 저는 심지어 동네 식당의 시장조차도 흔들린다. 그렇게 봐요. 요즘 자영업자가 정말 힘들다고. 예, 무슨 말씀이냐? 지금 보시면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데 어디냐? 공항이에요. 공항이에요. 공항. 밖으로 나간다고요. 뭐 내수 진작하기 위해서 뭐 무슨 돈 이렇게 주고 뭐 상품권 주고 하면 그거 아꼈다가 밖에 나가서 써요. 이게 지금 한국인들의 소비 행태이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온 지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동네 식당조차도 내국인 상대의 비즈니스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진화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동네 식당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전국에서 맞아요. 손님이 몰리는 그런 비즈니스가 돼 있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형성돼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는 거지 이제는 전 세계 사람이에요. 인스타그램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다 봐요. 유튜브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해야 돼요. 제가 포르투갈의 그 리스본에 가서 최근에 한 2주 있었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먹는 여행입니다. 거기 리스본은. 네. 거기 식당들이 맛있거든요. 유럽에서 해산물이 제일 많은 나라이죠. 식당들이 맛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그 동네를 원래부터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구글 평점을 보고 구글 댓글들을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구글 맵에나. 예. 그 댓글들이 다 쭉 달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이 달아놓은 댓글들 보고서 거기를 가요. 맛있어요, 되게. 되게는 맛있는데 가면요. 그 조그만 식당에 포르투갈 말이 별로 안 들려요. 포르투갈어가 별로 없어. 한국어, 영어, 글로벌 비즈니스인 거예요. 이미 그런 데들은 내국인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 식당들이 붐벼요.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냥 한국인들만 보는, 한국인들만 기다리는 식당은 이제는 멀지 않았다. 그렇죠. 정말이 멀지 않았다. 그것만을 하기에는 오프라인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지고 너무 작아지고 밖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도 가가지고 그 카나자와니, 다카야마니 이런 데를 시골을 돌아다니는데 정말 외국인들이 많아요, 거기는. 그 시골 할머니, 그러니까 거기는 젊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일본인들은. 그래서 그 식당들을 그래서 할머니들이 운영을 하는데 할머니들이 영어도 잘 못하잖아요. 일본인들이 워낙 영어도 못하는 데다가 할머니는 더욱 못하지.
그런데 외국인 접대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주요 고객이니까.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 왔었는데 그 검색을 할 때 검색을 한 다음에 딱 찾아가는 데는 영어라든가 한국말이 많이 들리는데 그냥 훅 들어간 가게들 있잖아요. 네. 거기 일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비즈니스가 달라지고 구분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일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돈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권인 사람이 20% 안 된다고 제가 들었던. 그리고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들어오고 나갈 때 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일본 공항은 일본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 내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는. 우리는 내수가 유지 안 돼요. 다 나가버리니까. 예, 다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여야만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야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말이 사실 예전에는 기업에만 해당됐는데 이제는 개인과 자영업자한테도 해당되는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네요. 그렇죠. 뭐 웬만하면 다 베트남에 나트랑 가버리고 일본으로 가버리고 연휴 때 다 그렇게 가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걸요. 맞습니다. 네. 더 AI 시대에 더 열심히 살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변해야 확실하게 변해야 됩니다. 네,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변할 수 있는 이야기 한번 또 초대해서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김정우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